니시노 마을의 도둑. 후텁지근한 버스 안에서 앞쪽에 선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아, 리스코다. 대체 몇 년 만일까? 심지가 굳어 보이는 눈동자와 윤기 넘치는 검은 생머리는 변함이 없다. 안녕하세요. 리스코가 관광객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마이크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어머니 같은 중장년층을 상대하는 데 익숙한 차분한 목소리였다. 오늘도 나카교통 관광버스 투어를 이용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쉽게도 날씨는 흐리지만 예보에 따르면 비는 내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분명 평소 착하게 사시는 분들만 계시니까 내일은 날씨 쪽도 막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씨 쪽도 막지 않을까 라고 표현했다. 마침 지난주에 내가 맡고 있는 6학년 아이들에게 경어에서 무슨 쪽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라는 수업을 한 참이었다. 하지만 승객들은 박수를 쳤다. 두말하면 잔소리지 하는 온화한 목소리에 리스코가 예 하고 기쁜 얼굴로 대답했다. 저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가이드입니다. 지카다 리스코예요. 운전사는 오카모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리스코가 마이크를 운전사 입가에 가져가려고 등을 돌리자 모자에 달린 리본이 바람에 나부끼듯 한들거리면서 긴 머리카락이 살짝 몸을 숙인 가슴께로 흘러내렸다. 운전사가 성실하고 딱딱한 목소리로 인사하자 리스코가 웃었다. 말주변이 없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분이라서 항상 짧은 인사밖에 못 들어봤네요. 그래도 자주 함께 일하는데 운전 실력은 제가 장담합니다. 사고는요? 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감색 조끼와 스커트, 얇은 줄무늬가 들어간 하얀 셔츠에 노란색 넥타이, 머리에 쓴 모자에도 같은 색의 리본이 감겨 있다. 어른이 되었구나. 어려서 버스 타고 소풍 다녔던 우리가 어느덧 가이드가, 어느덧 교사가 되었다. 우리는 그런 나이가 된 것이다. 어머니를 따라 참가한 2세 순례 버스 투어에서 예상대로 나는 유일하게 젊은 사람이었다. 리스코는 아저씨 아줌마 사이에 껴서 그들에게 맞춘 속도로 설명을 했다. 내 옆 창가 자리에 앉아서 일찌감치 녹차와 과자를 꺼낸 어머니는 눈앞의 가이드가 딸의 옛날 동급생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지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성과는 다르다. 장갑을 끼고 있어서 반지는 보이지 않았다. 가슴속이 술렁술렁 물결쳤다. 리스코는 결혼한 걸까? 사실 리스코는 여러 학교를 옮겨 다녔다. 그래도 분명 이 마을에서 벗어날 생각은 못했을 것이다. 언제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는데 시내에 있는 이 회사의 가이드가 된 것이다. 도쿄에 간 게 아니었나? 그 일을 계기로 어머니 밑에서 벗어난 줄 알았다. 아니면 결혼해서 겨우 벗어난 것일까? 어떤 손님에게 마이크를 대며 웃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문득 깨달았다. 아마도 리스코는 진심으로 누구와 마주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 선 당당한 모습에서 이 일을 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렸을 때 동경했던 아이돌도 되지 못했고 이 마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도 그녀가 캥길 이유는 무엇 하나 없는 것이다. 결국 이 마을에 뿌리를 내렸다. 문득 생각했다. 그런 그녀 주변에서 나는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리스코가 밝은 목소리로 오늘 일정을 설명했다. 점심은 나고야의 지역 명물인 장어 덮밥 식당을 예약해 두었어요. 그리고 다시 고속도로를 타고 단숨에 이세 신궁으로 향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로 기억을 되감았다. 리스코. 이름을 부르는 내 목소리를 가로막고 내게 등을 돌렸던 그녀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우리는 분명 이미 어른이었다. 미즈카미 리스코가 우리 반에 전학을 온 것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초였다. 니시노 마을에는 초등학교가 전부 4군데. 우리가 다니는 니시노 기타 초등학교는 마을 안에서는 가장 규모가 작은 학교였다. 여기나 종합병원이 있는 중심지의 미나미 초등학교와는 자전거로 30분도 더 넘는 거리였다. 학급은 모든 학년이 한 반씩. 입학에서 졸업까지 똑같은 아이들과 지내는 것이다. 리스코는 옆마을에서 전학 왔다. 사실 가까운 지역에서 전학을 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게다가 연초가 아닌 학기 중 전학은 우리 학교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그녀는 활발하고 손재주가 뛰어난 아이였다. 다들 살갑게 리스코의 이름을 불렀다. 긴 머리를 늘 복잡한 모양으로 꾸미고 다녔다. 자기가 직접 하는지 매일 아침 엄마가 묶어주는 포니테일로 다녔던 나는 리스코가 쉬는 시간에 머리를 따주는 것이 매우 기뻤다. 그녀는 공부는 잘 못했지만 운동신경은 뛰어났다. 그리고 합창시간에는 늘 열심히 목소리를 가다듬어 노래했다. 아이돌이 될 거야. 어느 날 리스코가 내게 털어놓았다. 뮤직 스테이션에 나가고 싶어. 뮤직 스테이션이란 1986년에 시작된 젊은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본의 유명 음악 방송이다. 사실 리스코와 제일 친했던 것은 유미코였다. 옆자리여서 그런지 눈 깜짝할 사이에 친해져서 어머니끼리도 자주 이야기하는 듯 했다. 숙제도 미술 과제도 서로 집을 오가며 함께 했고 가족들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쇼핑도 다닌다고 했다. 유미코는 누구와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남의 의견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고 늘 생글생글 웃고만 있어도 용서가 다 되는 천사 같은 아이였다. 유리코의 인상을 물으면 열이면 열 전부 다정하다, 좋다 라고 대답한다. 즉 인기 있는 여자아이였다. 어머니가 집에서 피아노 학원을 해서 유미코도 피아노를 잘 쳤다. 리스코의 노래에 자주 반주를 쳐주곤 했다. 유미코는 몸집도 자그마하고 손발이 가녀리고 하였다. 그래서 요정 같았다. 그녀에 비해 리스코는 가무잡잡하고 키도 반에서 첫 번째를 다툴 정도로 매우 컸다. 그 둘은 사이좋은 자매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그때까지 그 누구의 단짝도 아니었던 유미코가 처음으로 특별한 친구를 만들자 처음에는 리스코를 시샘하거나 험담하는 아이도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리스코가 자기나 남동생이 실수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아이들을 웃기자 리스코는 재미있는 아이, 밝은 아이로 차츰 반에 녹아 들어갔다. 나는 그 두 사람과 사이가 좋았다. 원래 유미코와 집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어린 마음에도 분수를 알았는지 아이돌을 꿈꾼 적은 있어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인상이 화려한 그 아이들과 셋이서 함께 노는 것은 매우 즐거웠다. 내 동생이 미치루 네가 좋대. 나한테 처음으로 좋아한다는 말을 해준 남자아이는 바로 리스코의 남동생이었다. 우리보다 2살 어린 리스코의 남동생 미키야. 초등학교 갓 입학한 1학년 꼬마의 고백이었지만 나는 가슴이 설레서 쑥스러운 마음을 감추려고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유미코가 더 귀여운데 왜 나야? 다정해서 좋대. 자주 놀아주니까. 남매끼리 싸울 때도 미치루한테 말한다. 라고 하면 금세 기가 죽어버리는 미키야에게 좋아하니까
그러면 곤란하지? 하고 거듭 놀리면 울컥 토라져서 화를 낸다고 했다. 확실히 리스콘의 집에서 놀게 될 경우에 유미코와 리스코 둘 사이에 어쩐지 낄 수 없는 분위기가 감돌 때마다 나는 미키야와 함께 놀았다. TV 게임을 하거나 밖에 나가서 가재나 올챙이를 잡기도 했다. 우리 마을은 어딜 가나 길 하나만 들어가면 논밭이 잔뜩 나온다. 물과 진흙 냄새 속에서 그물을 치면 신기할 정도로 가재가 잔뜩 잡혔다. 올챙이도 기가 막히게 많았다. 미끈미끈한 올챙이를 손가락으로 잡으면 그 감촉이 기분 좋았다. 우리 집은 부모님이 아무것도 키우지 못하게 했지만 리스콘의 집은 관대해서 가재도 올챙이도 그대로 한동안 키우면서 관찰할 수 있었다. 현관 앞에다가 색색의 물통이나 대야를 쭉 늘어놓곤 했었다. 잔뜩 잡아왔구나. 이 가재가 전부 새우였다면 아주 맛있게 먹을 텐데. 전업주부라서 늘 집에 계셨던 리스코의 어머니는 물통에다가 물을 꼬박꼬박 채워주셨다. 리스콜의 집은 우리 통학로 쪽으로 툇마루가 나와 있어서 밖에서 거실이 훤히 보였다. 여름에는 항상 창문을 열어놓았고 커튼이 쳐져 있는 경우도 드물었다. 글자 그대로 개방적인 분위기로 어수선한 거실 안에서 리스콘의 어머니가 다리미질하는 모습도 보였고 토요일 점심 메뉴가 꽁치라는 것까지 냄새로 알 수 있었다. 어머나 미치루 어서 오렴. 매일 돌아가는 길에 반겨주는 리스콘의 어머니는 몸집이 자그마하고 통통한 분이었다. 언제 보아도 앞치마 차림에 화장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머리카락도 딸과는 달리 짧았다.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성실하고 견실한 사람이었다. 연애 이야기도 어렸을 때부터 금기였지만 리스콘의 어머니는 미치루는 인기가 많지? 우리 미키야는 라이벌이 많아서 어쩌냐? 하고 말을 걸어 나는 얼굴을 붉히곤 했다.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처했던 것이다. 그럴 때마다 리스코와 유미코는 웃고만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 전혀 비꼬는 기색이 없었던 점이 고마웠다. 그래서 그 집에서 노는 것도 미키야의 호의도 마음이 편했다. 리스콘의 어머니는 집에서 뭔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처음 안 것도 리스콘의 집에서였다. 현관 앞과 거실에 무슨 부품인지 모를 기계장치가 가득 담긴 종이 상자가 잔뜩 쌓여 있었다. 녹색과 금색 선이 들어간 금속판이 한가득 들어 있었다. 우리가 옆에서 노닥거리면 리스콘의 어머니의 손끝에서 가늘고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인두 끝에서 은색 덩어리가 물방울처럼 녹아내리는 뭉근한 냄새를 맡고 흥분했었다. 굉장해요. 너희도 한번 해볼래? 우리 어머니였다면 위험하다고 절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을 텐데 리스콘의 어머니는 우리 손에 인두를 쥐어주었다. 리스콘의 집은 열기와 금속 냄새가 났다. 우리 집과는 전혀 달랐다. 기타 초등학교에서는 해마다 모두 함께 졸업작품이라는 것을 만든다. 졸업할 때 몇 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판화나 그림을 그려 학교에 남기는 것이다. 해마다 6학년들이 그랬던 것을 우리는 동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곤 했었다. 우리 졸업작품 할 때 리스콘의 아주머니한테 인두를 빌려서 뭔가 만들 수 없을까? 유미코가 말했다. 아직 몇 년이나 남았는데 셋이서 만들자면서 나도 끼워주었다. 다행이다. 기뻐서 고개를 끄덕였다. 졸업작품은 우리 학교의 커다란 이벤트 중에 하나여서 전교생이 주목한다. 그런 일을 혼자 하게 되는 6학년은 해마다 별난 사람이거나 친구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비참했다. 그래, 우리 집에서 만들자. 리스코가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이다. 우리는 한동안 리스코네 집에 놀러 가지 않았다. 아주머니가 집을 비우셨는지 학교에서 돌아올 때 보는 툇마루의 창문이 닫혀 있었고 낮에도 레이스 커튼이 쳐져 있었다. 마음에 걸렸지만 자세한 사정은 묻지 않았다. 리스코나 미키야와도 함께 놀았지만 장소는 대개 근처 공원이나 신사의 경내 혹은 나나 유미콘의 집이었다. 구기대회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다. 우리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학년별로 인근 학교와 대항 시합을 한다. 여학생은 미니농구, 남학생은 축구. 리스코는 미니농구 잘하니까 좋겠다. 부러워. 운동신경이 나쁜 내가 그렇게 말하자 리스코가 어딘지 모르게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 구기대회 싫어. 왜? 그냥. 체육을 잘 못하는 아이가 꾀병을 부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리스코가 그런 말을 하다니 뜻밖이었다. 그리고 결국 리스코는 구기대회 때 결석하고 말았다. 감기라고 했다. 유미코와 나는 리스코가 했던 싫어라는 한마디를 학교에서는 비밀로 했다. 꾀병이라고 오해를 사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리스코를 감쌀 마음이 있었다기보다는 고자질하는 것처럼 말했다가는 리스코나 유미코가 나를 경멸할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며칠 후 리스코네 집 툇마루 창문이 열렸고 예전처럼 통학로에서 집안이 잘 보이게 되었다. 오랜만에 놀러가니 거실 다다미 위에 아기가 잠들어 있었다. 새근새근 자고 있는 갓난아기의 자그마한 몸과 조심스러우면서도 청결한 분위기는 리스코네 집에 어울리지 않았다. 리스코네 아이일까? 아니란다. 리스코네 아주머니가 안쪽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 친척 아기야. 그러니까 사촌 동생 같은 거지. 아. 나와 유미코는 아기의 손도 만져보고 안아보기도 했다. 그 후로 언제 놀러가도 그 아기가 있었다. 리스코네 아주머니가 업고 있거나 리스코나 미키아가 익숙한 솜씨로 어르곤 했다. 우리 말고 리스코네 집에 놀러갔던 아이들도 다들 그 갓난아기를 다른 집 아이로 알고 있었다. 리스코네 갓난아기를 맡고 있대. 식탁에서 그런 말을 꺼내자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리스코 남동생 말이지? 엄마는 슈퍼에서 리스코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렇게 들었는데? 여우에 홀린 듯이 기가 막혔다. 그런 황당한 일이 있나 싶었지만 나 말고도 부모님께 그런 말을 들은 아이가 여럿 있었다. 사촌 동생이 아니라 남동생이라고? 몇몇 아이들이 직접 묻자 리스코는 머뭇거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응, 부끄러우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는 그때 성교육을 갓 받기 시작했을 때였다. 부끄럽다고 말로 표현하니까 갑자기 서먹해졌다. 어른이 거짓말을 하다니. 그때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것도 어린애한테는 거짓말을 하면서 같은 어른끼리는 태연히 진실을 인정하다니. 왠지 기분 나빴다. 역시 리스코네 집은 우리 집과는 다르다. 리스코네 아주머니는 도둑이야. 쑥덕거리는 소문은 리스코네 집 주변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다. 대부분의 비밀에는 익숙해졌고 우리의 비밀은 불문율처럼 당연히 공유되었다. 어쨌든 한 학년의 한 학급뿐이었으니까 부모의 이혼도, 같은 반 누구와 누가 키스를 했다는 이야기도 다들 결국에는 전부 이야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던 것처럼 털어놓았다. 나를 복도로 불러낸 주리의 입에서 처음 도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기가 막혔다. 만화에 나오는 좀도둑처럼 두건을 쓰고 소용돌이 무늬 보자기를 둘러맨 그런 남자를 상상했다. 아니면 아버지와 TV로 보았던 영화 속에 나오는 은행을 터는 검은 옷을 입은 멋진 집단. 그런 모습밖에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도둑이란 내 주변에 없는 단어였다. 무슨 장난인가 싶었던 것이다. 도둑? 도둑이라니? 그러자 주리는 모에 홀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몰랐구나. 이 동네에서는 유명한 얘기인데. 유미코랑 너는 집이 머니까 모를 것 같기는 했어. 누가 가르쳐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들 해서. 아무래도 주리 주변에서는 이미 다 퍼진 이야기인 듯 했다. 번화가도 아니고 시골 깡촌도 아닌 우리 초등학교 주변은 전답과 주택지의 구획이 확실하게 나뉘어 있었다. 논밭이 있는 일대를 등지는 형태로 그리 넓지 않은 주택지를 나눠 갖듯이 집들이 늘어서 있다. 담이나 대문이 없는 집도 많고 정원 사이의 경계도 흐릿해서 다들 적당히 나눠 사는 분위기였다. 리스콘의 아주머니 이웃집에 도둑질하러 들락거린대. 우리 반에서는 미키네 집하고 쇼타네 집에 들어갔대.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도둑질? 그럼 돈을 훔치는 거야? 당연하지. 미키네 집은 TV 및 서랍에 넣어두었던 2,000엔을 도둑 맞았대. 2,000엔은 당시 우리에게는 큰 돈이었다. 나는 미키네 집에도 쇼탄의 집에도 놀러 간 적이 있어서 집 구조를 알고 있었다. TV 및 서랍도 어떤 것인지 전부 다 안다. 리스콘의 아주머니가 그 애들 집 거실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한 순간 참을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어른들 사이에서는 작년부터 소문이 돌았대. 마야네 아주머니는 마야한테 리스코하고 노는 건 괜찮지만 그 애를 집에 들이면 안 된다고 했다더라. 방에 혼자 두면 안 된다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리스코가 도둑질한 건 아니잖아. 그 엄마가 그런 거라면서. 염탐하는 거면 어쩌려고 그래? 주리의 이 말에 나는 위화감을 또다시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가슴을 찔렀다. 염탐. 그것은 주리의 이기적인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잘 알면서도 늘 함께 놀던 리스코가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 집 서랍이나 선반을 뒤지는 모습을 떠올리고 말았다. 표정 없는 리스코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서 당혹스러웠다. 주리가 설명해준 도둑 이야기는 이러했다. 리스콘의 아주머니는 이웃집에 도둑질하러 들락거린다. 이 동네 사람들은 집을 비울 때도 현관을 잠그지 않는다. 농가라면 더더욱 그렇다. 대개 집 근처에 논밭이 있다 보니 잠깐 요 앞에 다녀온다는 감각으로 일하러 간다. 리스콘의 아주머니는 그 틈을 타서 숨어든다는 것이다. 훔쳐가는 것은 현금이나 통장. 현금은 많으면 몇만 엔일 때도 있지만 대개는 1,000엔 단위라고 했다. 난장판을 만든다고 할 정도로 주변을 휘젓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는 범위 안에 있는 선반이나 편지함을 뒤지는 것뿐이다. 주리가 들은 바로는 통장을 도둑 맞아도 돈을 인출해가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근데 그 돈을 리스콘의 아주머니가 훔쳐간다는 건 어떻게 알았대? 몇 번이나 봤으니까 그렇지. 주리가 대답했다. 도둑질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돌아온 거야. 리스콘의 옆집 아저씨는 몇 번이나 화를 내면서 이제 그만 오라고 말했었대. 그런데도 그만두지를 않는데. 뭐라고?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놀란 내 모습에 신이 났는지 주리가 말을 이었다. 미키네 집도 그래. 아주머니가 발견하고 그 2,000엔은 그냥 줄 테니까 그만 오라고 했대.
들키면 그때는 반성하지만 들키지 않으면 발뺌을 한다나 봐.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이웃 사람들이 봤어도 현행범이 아니면 인정하질 않으니까 다들 애를 먹는데. 하지만 찾아가서 따지니까 나중에 통장을 우편함에 돌려놓은 적은 있다더라. 귀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나이에 걸맞지 않는 현행범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유치한 소리로 들렸다. 반사적으로 혐오감이 들었다. 좁은 복도의 얇은 문 너머에서는 지금도 리스코가 급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같은 조였다. 자리로 돌아가서 어떤 얼굴로 함께 점심을 먹어야 할지 몰랐다. 주리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소문을 알고 있었다는 이웃 아이들의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리스코나 그 가족을 대하고 있을까? 5월 운동회 때는 옆자리에서 태연히 웃고 떠드는 것처럼 보였었다. 경찰은? 경찰한테 누가 가겠어? 이웃 일이니까 문제를 크게 만들면 불쌍하잖아. 주리가 가슴을 펴고 이렇게 말하더니 곧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이웃이라는 표현 역시 어른에게 귀동냥한 것 같았다. 근데 리스콘의 아주머니 전부터 그랬대. 주리가 툭 중얼거렸다.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도 아줌마가 도둑질을 해서 소문도 나고 경찰한테도 무슨 소리를 들었다나 봐. 걔네 집 해마다 이사를 다닌다더라. 작년 구기대회 말이야. 리스코는 빠졌잖아. 그랬지. 가슴이 철렁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아마도 전에 다니던 학교 애들하고 만나기 싫어서 그랬을 거야. 전학도 엄청 다녔다니까. 유미코는 알고 있을까? 내가 물었다. 맑은 공기를 찾는 심정으로 유미코의 이름을 말한 것이다. 주리의 이야기에도 상상 속의 리스콘의 아주머니에게도 숨이 턱 막힐 것만 같았다.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한 것처럼 우리 중에서 누가 말해줄 생각이야. 그때 나도 같이 있어도 돼? 그래, 네 맘대로 해. 나는 유미코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어른의 입에서 빌린 말이 아니라 자기 말로 제대로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은 내 주변에서는 그애뿐이었다. 다들 유미코를 좋아하니까 리스코의 결점을 찾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아니면 유미코에게서 리스코를 떼어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간신히 탈출구를 찾은 질투심이 날카로운 바늘이 돼서 리스코를 공격하는 이미지가 떠올랐다. 남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작년 이웃인 사사야마 아주머니 댁이 2세대 주택으로 리폼을 했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참고하게 좀 보여달라면서 나를 데리고 구경 간 적이 있었다. 거실과 욕실 그리고 주방을 본 다음에 중학생 아들의 공부방으로 들어갔었다. 아주머니가 아들 미안한데 잠깐만 하고 사과하면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여기 선반이 얼마나 편리한지 모른다고 설명해 주었었다. 책상에 앉은 소녀는 머쓱한 얼굴로 책을 펼친 채 눈길을 들지 않았다. 우리 말고도 이웃 사람들이 자주 구경을 오는지 방은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다. 정말 좋네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어머니 옆에서 나는 소년을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면서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좀이 쑤셨다. 맞다. 리스콘의 아저씨 호텔 풍월에서 일하는데 이불 까는 사람이래. 방금 한 얘기로는 모자랐는지 주리가 나한테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나는 시큰둥하게 대꾸할 수밖에 없었다. 교실로 돌아가니 리스코가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표정도 없이 가만히 눈길을 떨어뜨려 펼친 페이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앞자리에 앉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이따금 작은 목소리로
뭐라 웅얼웅얼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마도 책의 글귀를 읽고 있는 듯했다. 무심코 시선을 피하고 말았다. 들켰구나. 리스코는 원래 이렇게 급식 전에 책을 읽지도 않고 이렇게 웅얼웅얼 소리내서 책을 읽지도 않는다. 잠자코 급식을 받으러 나가 줄을 섰다. 줄은 벌써 다 끝나가서 아직 급식을 받지 않은 건 나와 주리뿐이었다. 리스코는 전에도 전학을 다녔다. 소문이 날 때마다 전학을 간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벌써 소문이 떠돌고 있다. 그렇다면 리스코는 우리 학교에서도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 함께 졸업하지 못하는 것일까? 리스코하고는 아주머니의 인두를 빌려서 졸업작품을 만들기로 약속했었다. 리스콘의 아주머니의 얼굴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자기 아이를 부질없는 거짓말로 숨겨버리는 어른. 언젠가 분명 알게 될 텐데 아주 잠깐 우리에게 숨기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미키네 집에서 훔쳤다는 2,000엔. 그 돈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까지 돈이 필요했던 것일까? 마치 어린애 같다. 리스콘의 집 앞에 있는 밭의 진흙. 질척하게 뒤엉킨 보드라운 진흙 속에 가재가 바글바글 득실거린다. 앞발과 등딱지에 비릿한 진흙 냄새를 떠올렸다. 개굴개굴, 개구리 울음소리까지 들리는 것만 같아서 속이 울렁거렸다. 그날 난 급식은 거의 입에도 대지 못했다. 이튿날 방과 후 리스코가 돌아간 뒤에 주린의 그룹 여자아이들 몇 명이 나와서 나와 유미코에게 교실에 남으라고 말했다. 드디어 왔구나. 나는 등줄기가 뻣뻣하게 굳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쭉 유미코 곁에 있었다.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유미코의 손을 잡아 끌고 함께 도망칠 작정이었다. 그때 우리 셋은 사이가 좋았으니까 당연한 책임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의 마음을 배반하듯이 유미코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짤막하게 답했다. 알아. 나도 안다고. 그러자 모두들 김이 빠져서 유미코를 쳐다보았다. 예쁘장한 얼굴에 달린 자그마한 입술을 살짝 비죽이며 유미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리스코 엄마의 일 나도 잘 알고 있다고. 친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엄마하고 리스콘의 아주머니 둘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 우리는 할 말이 없었다. 어제부터 놀랄 일만 계속 이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였다. 유미코가 천천히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알고 있었어. 유미코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흘깃 쳐다보았다. 그 눈을 본 순간 이런 자리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따라하듯이 황급히 일어섰다. 가방을 들고 나가는 유미코의 뒤를 서둘러 쫓았다. 주리와 그 친구들은 얼이 빠진 채로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다. 복도를 지나 교문을 빠져나갔다. 발길로 나갈 때까지 유미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윽고 불쑥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제야 유미코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 얼굴에 여린 미소가 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겨우 안도했다. 지금까지 숨겨서 미안해. 미치로 너한테는 말하고 싶었는데. 난 괜찮아. 난 이렇게 대답했다. 유미코가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것은 충격이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그 이상으로 유미코가 굉장해서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호들갑을 떨기도 전에 이미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도 떠벌리지 않았다.
지금도 리스코의 둘도 없는 친구고 리스콘의 아주머니하고도 평범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 엄마가 리스코하고 계속 친하게 지내도 된다고 그랬거든. 유미콘의 어머니는 피아노 선생님이라 그런지 왠지 모르게 우아해 보였고 고등학생도 가르쳐서인지 말투가 시원시원해서 멋있었다. 우리 어머니나 다른 아주머니들보다 훨씬 더 젊고 세련된 인상이었다. 우리 집에 들렀다 갈래? 응. 유미코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길 앞쪽에 리스콘의 집이 보였다. 무의식 중에 툇마루 쪽 창문이 닫혀 있기를 빌었다. 내일부터는 다시 셋이서 평소처럼 함께 돌아갈 것이다. 나는 그렇게 결심했다. 오늘 리스코를 몰아내듯이 유미코하고 단둘이 있다는 사실이 꺼림칙했다. 최대한 소리를 죽여 고개를 푹 숙이고 리스콘의 집 앞을 지나갔다. 리스코 역시 우리를 피해서 모습을 감추었는지도 모른다. 툇마루 쪽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는 보지 못했지만 집에서는 늘 들리던 리스코의 남동생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 길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지나가는 통학로였다. 분명 집안에서 아이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것이다. 주리와 그 친구들도 매일 이 길을 지나 집으로 돌아간다. 유미콘의 집에 도착하자 아주머니가 시원한 주스를 내주셨다. 둘이서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주방에서 나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다. 나는 피아노가 있는 서늘한 방에서 무릎에 손을 올리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다. 때마침 피아노 레슨이 없는 시간대였다. 유미콘의 아주머니가 나와 유미코를 소파에 앉히고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피아노 의자에 앉더니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미치로는 혹시 생리하니? 아니요, 아직.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반에서 빠른 아이들은 벌써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얼굴을 맞대고 친구하고 이야기하기에는 거북한 화제였다. 유미콘의 어머니는 조용히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서 잠자코 주스를 마시는 유미코가 신경 쓰였다. 유미코는 생리를 벌써 시작했을까? 나보다 키도 작고 말랐는데. 그렇다면 리스코는 어떨까? 키도 크고 가슴도 큰데 생리 벌써 시작했을까? 리스콘의 아주머니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화제가 갑자기 바뀌어서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른이 리스콘의 집 문제를 말하는 건 처음 들었다. 여자는 말이지 울컥 이성을 잃을 때가 있어. 미치루도 생리를 하면 알게 될지 몰라. 자기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제어할 수 없는 때가 온다고. 리스콘의 아주머니도 아마 그런 걸 거야. 난 사실 그때 유미콘의 아주머니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었다. 다만 모르는 부분도 기억할 수는 있었다. 훗날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몇 번이나 되새겼고 그때마다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인지 의아했다. 마치 백일몽 같은 기억으로 가슴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날 나는 자기 어머니 옆에 얌전히 앉아있는 유미코가 부러웠다. 우리 어머니한테는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다. 부모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선두에 서서 선동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학년마다 한 반밖에 없는 작은 학교다. 리스코의 남동생 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학부모 회의에서도 문제가 되었다고 하니 선생님들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을 것이다. 어디까지 심각하게 의논했을까? 리스콘의 아주머니에 대해서 누가 뭘 어떻게 본인에게 직접 말했는지 소문은 무성했지만 진위는 모호했다. 아주머니가 경찰에 잡혀갔다는 말도 듣지 못했고 리스콘의 가족은
수업 참관이나 운동회에도 얼굴을 내밀었다. 다른 어머니 아버지들과도 친하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모두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게 어른이라는 걸지도 모른다. 어린 우리들 사이에서도 리스코를 비난하는 소문은 얼마 후에 다 사라졌다. 헐뜯는 아이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런 목소리도 지하에 가라앉게 되었고 대놓고 떠드는 사람은 없었다. 나에게 소문을 전파했던 주리와 그 친구들도 다시 리스코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그랬던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하나는 그 화제로 쑥덕거리는데 질렸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유미코의 힘이었다. 반에서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들은 대부분 유미코네 아주머니에게 배웠기 때문에 유미코와 다투는 것을 꺼렸다. 무엇보다 유미코의 꿋꿋하고 한결같은 자세가 리스코를 왕따로 만들려는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던 것이다. 6학년으로 올라가 여름이 되었지만 리스코는 전학 갈 기미가 없었다. 다른 학교에서는 1년 만에 이사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기타 초등학교에는 3학년 때 전학 온 후로 계속 다녔다. 2학기 때부터는 드디어 졸업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여름방학 때 함께 만들고 싶은 아이들끼리 뭉쳐서 작품 내용을 의논하라는 숙제가 나왔었다. 리스콘의 아주머니는 이미 부업을 그만둬서 인두를 쓰겠다는 아이디어는 포기해야 했지만 나는 유미코와 리스코, 나 이렇게 셋이서 모조지에다가 커다란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여름방학 나는 어머니와 번화한 현청 소재지로 놀러 갔다.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쇼핑을 하고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차고에서 내려 어머니가 사준 새 옷이 든 종이봉투를 한 손에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뒤에서는 어머니가 차 문을 잠그고 있었다. 현관 미닫이 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다. 빼꼼히 열린 가느다란 틈새 저편이 아무리 쳐다보아도 어두컴컴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엄마가 문을 제대로 잠갔던가? 외출할 때는 아직 집에 계셨던 할아버지의 경트럭이 길가에 없었다. 분명 밭에 가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집은 비어 있을 텐데. 미닫이 문을 밀자 드르륵 문이 열렸다. 막다른 복도에 둥그스름한 등이 보였다. 꿀꺽 집어삼킨 서늘한 공기가 목구멍을 훑고 내려갔다. 나는 너무 놀라서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노란 앞치마끈, 짧은 머리, 통통하게 살집이 붙은 둥그스름한 등. 인기척을 느낀 리스콘의 아주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보았던 평소와 똑같은 리스콘의 아주머니의 얼굴이 지금은 처음 보는 타인처럼 굳어 있었다. 여기는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라고. 리스콘의 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저 아주머니가 있는 건 이상해. 라고 생각하고 한 박자 늦게 겨우 비명이 튀어나오려는 순간 뒤에서 어머니가 달려왔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듯이 고함이 날아왔다. 미치루, 현관문 닫아. 움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어머니의 눈은 리스콘의 아주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머니도 우리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고함 소리에 놀라 얼어붙은 나를 밀어내고 직접 현관문을 닫았다. 밖에서 집안을 숨기듯이. 창백한 얼굴로 우뚝 서 있는 리스콘의 아주머니는 손에 10,000엔짜리 지폐와 1,000엔짜리 지폐를 쥐고 있었다. 깜빡거리는 것도 있고 부릅뜬 눈. 눈초리가 움찔거리고 입술이 바르르 경련하듯이 흔들렸다. 미치루,
2층 네 방에 가 있으렴. 어머니가 나를 불러서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굽히고 말씀하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다. 난 그때 깨닫고 말았다. 분명 우리 어머니 역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말도 꺼내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서 올라가라니까. 엄마는 다시 한번 재촉했다. 리스콘의 아주머니는 희로애락, 그 어느 것도 아닌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릎 아래가 굳어버린 것처럼 풀썩 복도에 수직으로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놀란 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입술을 악물고 생각했다. 어쩌지? 봐버렸네. 어쩌지? 리스코, 어쩌지? 2층에 올라가서도 방에 들어갈 기분이 아니어서 한참 계단 위에서 훔쳐보듯이 아래층을 힐끔거렸다. 내 귀를 의식했는지 어른들이 속삭이는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분명 어떤 말을 나누고 있기는 한데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리스콘의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압도적으로 작고 가녀리고 몇 마디 되지 않았다. 거의 우리 어머니의 말소리뿐. 평소에는 그렇게나 활달한 리스콘의 아주머니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에 다리가 움츠러들었다. 모르는 일이 너무나 많다. 평소 리스콘의 집에서 이야기하는 아주머니는 절대 저렇지 않다. 어째서 갑자기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일까? 모르겠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 한참 있다가 현관에서 누가 나가는 기척이 났다. 허둥지둥 계단 쪽으로 자리를 옮겨 창문 밖을 보았다. 생활 자전거를 탄 리스콘의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입은 채로 휘청휘청 길을 가고 있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주머니는 저 모습 그대로 장을 보러 가는 것일까? 집 근처에는 슈퍼가 하나밖에 없다. 리스콘의 아주머니는 자동차 면허가 없다고 했으니까 항상 그 슈퍼에서 장을 볼 수밖에 없다. 아는 사람도 많이 오고 우리 어머니도 가는 가게다. 얼굴을 마주친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서로 어떤 표정을 지을까? 지금까지 유미콘의 아주머니와 미킨의 아주머니, 쇼탄의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슈퍼 계산대에서도 이웃 우치다 아주머니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우치다 아주머니네 아이는 미키야하고 같은 학년이니까 도둑에 대한 소문은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마음으로 돈을 받아들일까? 아무 일도 없었던 셈 친다. 우리 동네 어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셈 치는 것이다. 계단을 내려가 거실로 들어가자 구깃구깃한 돈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피곤한 표정의 어머니가 그 앞에 앉아 있다가 거실로 들어온 나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난처한 듯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니는 굴러다니던 돈을 슬그머니 주머니에 숨기듯이 넣어버렸다. 전에 미키네 아주머니는 맞닥뜨렸을 때 2,000엔을 그냥 줘버렸다고 들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다. 엄마, 리스콘의 아주머니 도둑이래. 난 이렇게 말했다. 지금껏 리스코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알려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만 같아서 꼭 말해두고 싶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예전의 유미코처럼 알고 있었어 라고 대답했다. 전학 오기 전부터 그런 소문은 있었어. 하지만 리스코는 자기 어머니하고 아무 상관없다. 미치루, 무슨 뜻인지 잘 알지? 그럼 리스코하고 계속 친하게 지내도 돼? 입술을 악물고 한참 뜸을 들이다가 물었다. 그 아주머니는 정말로 도둑이었다.
소문은 전부터 들었지만 상상보다 충격이 커서 나는 결국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도둑맞은 집 아이들은 어떻게 다들 태연한 얼굴로 학교에 올 수 있을까? 리스코하고도 아주머니하고도 태연히 말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러면 리스코가 이곳에 있을 수 없다. 또 전학을 갈 테고 어린 아기도 있는데 리스콘의 아주머니는 경찰에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어떤 행동이 옳은지 아무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건 잘못되었다. 대답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또다시 물었다. 엄마, 리스코하고 계속 친하게 지내도 돼? 앞으로도 우리 집에 불러도 되고? 그러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렴. 하지만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다. 어머니도 힘겹게 고민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쭉 친하게 지내렴. 이튿날 리스코가 우리 집에 왔다. 미키야도 함께였다. 밖에 나갈 기분이 아니었다. 누구하고도 무슨 말도 할 기분이 아니어서 나는 집에 틀어박혀 침대에 벌렁 들어누운 채 자꾸 천장만 보고 있었다. 현관 쪽에서 벨소리가 났다. 할아버지는 여름에는 매일 밭에 가신다. 어머니 휴일도 어제 하루뿐이었다. 그 휴일의 외출을 저녁 때 그 사건이 다 망쳐버렸던 것이다. 대답하지 않고 있으려니까 밖에서 하나 둘 하고 호흡을 맞추는 작은 구령 뒤에 미치루 하고 두 사람 몫의 목소리가 하나로 울려 퍼졌다. 밖에 나갈까 말까 망설였다.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시할까 하다가 마음을 바꾸었다. 분명 리스코도 나를 만나기 싫을 텐데. 그래도 온 것이다. 일어나서 꼼지락꼼지락 계단을 내려갔다. 두 사람 다 현관 앞에서 차렷 자세로 누가 세워둔 것처럼 꼿꼿하게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문을 열자 미키야가 내 얼굴을 보고 겨우 마음을 놓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리스코의 얼굴은 붉게 굳어 있었다. 뺨도 이마도 피부 전체가 긴장한 것처럼 팽팽했다. 두 사람 다 이마에 구슬땀이 맺혀 있었다. 매미가 울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리스코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허리가 90도 가까이 똑바로 반듯하게 꺾였다. 모래먼지가 날릴 정도로 메마른 현관 앞 누런 땅 위에 리스코의 얼굴에서 눈물이 뚝뚝 물방울을 그리듯이 떨어졌다. 미키야가 불안한 얼굴로 누나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나는 남처럼 구는 리스코에게 당황했다. 미안해. 잘못했어. 도 아닌 죄송합니다. 그런 건 어른한테 사과할 때나 쓰는 표정이다. 반응 없는 나를 보고 미키야가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리스코에게 물었다. 너 늘 이렇게 사과해? 아니, 하지만 미치루 너니까. 고개를 들지 않는 리스코의 어깨가 바르르 떨렸다. 말과 함께 입에서 튀어나오는 침과 콧물 그리고 눈물이 현관 앞 땅바닥을 더럽혔다. 미치루, 정말 미안해. 옆에서는 미키야가 계속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리스코도 어금니를 악물고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리스코도 미키야만큼 어렸다면 좋았을 텐데.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울 수 있을 정도로 아이였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나도 리스코도 어중간한 나이여서 어쩌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어른이든 아이든 어느 한쪽이 될 수 있다면 편할 텐데. 이제 됐어. 지쳤다.
미안해. 고개를 든 리스코가 울고 있었다. 다음 주에는 졸업작품에 쓸 물감을 유미코와 함께 사러 가기로 약속했다. 나도 아마 없었던 셈 치겠지. 어렴풋하게나마 이미 깨닫고 있었다. 역 앞에 미나미 초등학교가 있는 거리로 그림 물감을 사러 갔다. 비탈길을 자전거로 30분이나 올라 간신히 문구를 파는 대형 서점까지 갔다. 도착했을 때는 땀에 홀딱 젖어서 시원한 서점 안이 고마웠다. 왁자지껄 떠들며 들어간 우리를 점원이 짜증스럽다는 눈초리로 흘깃 노려보았다. 아이들끼리 이렇게 먼 가게까지 오는 것은 처음이라 긴장했지만 오늘은 부모님께 돈도 받아왔다. 보란듯이 학용품을 살 수 있는 돈을 움켜쥔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었다. 물감 말고 다른 것도 사자. 유미코가 말했다. 만화책도 잡지도 깜찍한 편지지 세트도 그리고 샤프도 없는 게 없었다. 무엇보다 잔소리하는 어른도 없이 지금은 아이들끼리라 은근히 들떴다. 서점 안에서 흩어진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코너를 보고 다녔다. 서서 읽어도 되는 잡지를 쭉 훑어보고 나서 캐릭터 샤프나 책받침을 보려고 다른 코너를 살펴보았다. 거기에 혼자 오독하니 서 있는 리스코의 뒷모습이 있었다. 유미코는 곁에 없었다. 리스코의 뒷모습. 평소에는 키가 크고 자세도 고든데 지금은 고양이처럼 등을 웅크리고 있다. 우리 집 현관을 열었을 때 보았던 리스콘의 아주머니의 뒷모습. 그럴 리가 없는데 노란 앞치마끈이 눈에 보였다.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안 돼. 발이 얼어붙었다. 리스코의 손이 슬그머니 치마 쪽으로 갔다. 너무나 태연하게. 손이 슬쩍 미끄러진 것처럼. 그러려고 애쓰는 게 보였지만 어색하게 굽은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리스코. 내가 이름을 부르자 리스코가 화들짝 고개를 돌렸다. 동시에 움켜쥔 손가락 사이로 자그마한 별 모양 지우개가 굴러 떨어졌다. 내 얼굴을 본 리스코가 당황해서 바닥에 떨어진 지우개를 쳐다보았다. 가위에 눌린 사람처럼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시선이 불안하게 움직였다. 유미코를 찾는 것이다. 그 눈을 보고서야 깨달았다. 나의 착각이 아니었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지우개는 아무리 보아도 비싼 물건은 아니었다. 우리 용돈으로 엄두를 못 낼 물건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이다. 리스코는 그 어머니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했었다. 실제로 리스코가 도둑이라는 소문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나는 걸어가서 지우개를 주워 불쌍하리만치 동요하는 리스코에게 유미코는 아마 책 코너에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내 말이 위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리스코의 뺨은 지난번 우리 집에 사과하러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새빨갰다. 얼굴에서는 표정이 점점 사라졌다. 이제는 끝내도 되지 않을까? 이러면 안 돼. 손안에 지우개를 내밀자 리스코가 시선을 피했다. 내 얼굴도 지우개도 쳐다보지 않았다. 때가 탄 것도 아니고 비닐에 쌓여 있으니까 아직 팔 수 있는 물건이다. 하지만 이 지우개는 이미 리스코의 것이다. 판매대에 돌려놓을 수는 없다. 돈 내. 이미 없었던 셈 칠 수는 없다.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지금 이 장면을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어른스럽고 상냥하고 천사 같은 유미코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유미코네 아주머니였다면? 만약 우리 어머니였다면? 못 박힌 듯 서 있는 리스코의 손에 지우개를 쥐어주었다. 마음은 도저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만은
똑똑하게 마음속 한복판에 있었다. 유미코를 찾아 먼저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유미코는 깜짝 놀랐다. 리스코가 어떻게 둘러댈지는 모르지만 내 입으로는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이젠 얽히기 싫었다.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겠다. 가는 길은 그렇게 고생했는데 돌아오는 길은 눈 깜짝할 새였다. 자전거를 타고 이마에 바람을 맞았다. 슬프기도 했고 괴롭기도 했지만 후련하기도 했다. 눈앞에 보이는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뭐라고 외치면서 비탈길을 내려온 순간이 있었다는 것만 똑똑히 기억난다. 리스코와는 졸업할 때까지 제대로 말을 나누지 않았다. 절교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소원해진 것은 사실이라서 유미코와 셋이서 노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 리스코도 미키야도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졸업작품은 주리 쪽에 끼어서 만들었다. 리스코와 유미코의 졸업작품은 판화였는데 그날 서점에 함께 사러 갔던 모조주와 물감이 필요 없는 작품이었다. 리스코는 우리와 함께 졸업했다. 끝까지 니시노 기타 초등학교에 있었다. 중학교도 같은 공립에 갈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게 끝이었다. 다른 학군으로 동생과 함께 옮겨갔다. 소문에 따르면 중학교에서는 또 1년 단위로 이사와 전학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도둑. 니시노 마을에서만 큰 소문 없이 흘러갔던 3년은 무엇이었을까? 좋다 나쁘다는 여전히 설명할 길이 없다. 그냥 그랬다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리스코와 같은 중학교를 나왔다는 아이와 한반이 되었다. 그 아이는 리스코와 지금도 사이가 좋아서 이따금 만난다고 했다. 리스코는 학군과 상관없이 다른 마을에 있는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고 한다. 우리가 입시 때문에 방과 후에도 남아서 공부를 하고 돌아갈 때 흔히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남학생들과 함께 노닥거리는 그 교복의 고등학생일까? 리스코는 도쿄에 가지 않을까? 그 친구가 말했다. 자주 놀러 가는 모양이고 전에도 잡지에 길거리 포토에 찍혔다고 하던데? 도쿄에 있는 전문대나 직업학교에 가지 않을까? 부럽다. 귀여운 애는. 그 애가 말해준 여전히 머리가 길고 멋부리기를 즐기고 노래를 좋아한다는 리스코의 특징은 내가 알던 리스코 그대로였다. 도둑이라는 말은 이야기 속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교문 옆에서 리스코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그 자리에 우뚝 얼어붙었다. 리스코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지 보석 장식이 박힌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앞머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윤기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은 기억보다 훨씬 길었다. 혼자만 주변과 다른 교복으로 눈길을 끄는 그 모습은 당당해 보였다. 리스코, 무심코 이름을 부를 뻔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일방적으로 벌하듯이 리스코에게서 멀어졌던 기억이 살아나 내디디려던 발을 멈췄다. 복잡한 심정이었다. 리스코가 기다리는 친구는 아마도 우리 반 아이일 것이다. 리스코는 지금 친구와 내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지. 학교로 돌아갈까 몸을 돌리려는 순간 리스코가 거울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만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마음의 준비도 못한 채로 서로 입이 딱 벌어졌다. 그래도 등을 돌릴 수는 있었는데 나는 정신이 들자 리스코를 부르고 있었다. 리스코. 리스코는 분명 난처한 듯이 고개를 돌리거나 생판 남처럼 고개를 숙일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리스코는
커다란 눈동자를 희미하게 굴리면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이도 저도 아닌 표정. 마치 수줍다는 듯이 어, 잠깐만. 리스코의 시선이 허공을 몇 초 떠돌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도움을 청하듯이 살짝 기울인 얼굴, 립크림이라도 발랐는지 입술이 핑크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잠깐만, 너 유미코 친구였지? 이윽고 묻는 그 말투에서 리스코가 유미코와는 아직 연락을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나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몰라서 황망하게 갈라진 목소리로 응 하고 대답했다. 입술이 바짝 탔다. 리스코가 거듭 말을 꺼냈다. 너 주리하고 친했었지. 그립다. 이야기하는 도중에 반 친구가 왔다. 기다렸지? 하는 밝은 목소리에 리스코가 얼굴을 활짝 빛내면서 너 늦었잖아 하고 대꾸했다. 헤어질 때 내게 또 보자고 말했지만 리스코는 끝까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리스코가 자기 친구와 떠들며 멀어져 간다. 그 뒷모습에 예전 같은 긴장감은 없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구기 대회에 빠졌던 일. 그때 비장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던 어깨가 떠올랐다. 멀어져가는 리스코와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입술을 악물었다. 그렇다. 나는 이제 리스코의 친구가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하고 어른에게 그러듯이 예전에는 내 눈앞에서 눈물을 쏟았는데도 말이다. 여름. 지금은 이미 빈집이 된 리스코의 집 앞 밭에서 맡았던 진흙 냄새가 문득 코끝을 스치고 사라졌다.